자, 그럼 또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어, 스켈레톤이라는 형태를 또 배우시. 예, 스켈레톤이라는 형태입니다. 스켈레톤은 뭐냐면 뼈다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이어라키라고 하면은 계층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스켈레톤은 골격, 좀 덜 거친 말로 표현하면 골격이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입니다. 그래서 뼈다귀라는 의미 때문에 뭔가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뼈는 뼈대로, 예를 들면 해골이 있고, 여기 갈비뼈가 있고, 여기 비장뼈가 있고요, 쇄골,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서 두 개 이렇게 손가락들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관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을 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머, 정강이뼈가 있고, 다시 여기 두 개씩. 사람 골격을 잘 보시면 여기는 꼭 하나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근육 두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하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육이 많으니까 닭다리 생각하시면 여기에 먹을 게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켈레톤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켈레톤이 나는 이런 거 안 할래. 나는 뼈다귀 없는 거 할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여러분들은 로봇 쪽에 전부 다 이 스켈레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봇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뼈다귀 해서 뼈다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것들은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대로 한번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로봇공학에서도 배우실 텐데요. 로봇공학하고는 좀 다르게 로봇공학은 이거를 손으로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데 많은 의미를 둡니다만, 여기서는 그래픽이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런 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91년인가 그때 갑자기 이제 베이직을 한번 해볼까 해서 베이직으로 이렇게 뼈다귀 그려가지고 도스 시절이었는데요. 해놓고서 키보드를 움직이면서 와 좋다. 친구들도 뭐 좋은데 죽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걔는 잘했나 모르겠네. 어쨌건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조금 예제를 바꿔서 37번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박스 두 개를 써서 3D로 이 녀석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앞부분에 나왔던 하이어라키컬 구조들이 여기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요. 맨 처음에 절도좌표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X하고 Y로 되어 있죠. 빨간 게 X, R, G, B라 X, Y, Z. Z는 파란색, 빨간색은 X축, 녹색은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이 Z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Z는 지금 딱 정중앙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파란색 점처럼 보이는 게 바로 Z가 되겠습니다. G.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원점 좌표계가 하나 있고요. 얘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뭘 해야겠어요? 회전을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전 변환이 하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 변환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각도 세타2만큼, 요 위에서 세타2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대로 이동을 하고 그 위에서 세타2만큼 이동을 한 게 뭐 이동과 회전 같이 합쳐서 두 번째 변환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려면 그래픽이니까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좌표계가 하나 더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끝단 XY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행렬이라고 전문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보틱스의 관점이고요. 우리는 그림만 그리면 된다라고 하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박스를 회전을 시켜서 박스를 회전하니까 이 빨간색 좌표계에 붙어서 박스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얘가 바로 아버지 P가 되겠고요. 조금 더 가야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차일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차일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겠죠. 차일드 좌표계를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세타2만큼 회전을 하니까 요 위에서의 회전이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고 끝단은 난 모르겠다. 이거는 내년에 배우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난 내년에 할란다. 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 변환 하나만 이동 변환 하나만 더 붙이면 이 끝까지 오는데 그래픽이니까 두 번의 변환만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세타1만큼 돌았고 이동한 차일드에서 세타2만큼 회전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Q1 제가 앞으로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Q1, Q2, 세타1, 세타2가 세타를 타이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타라고 이 에디터에다 타이핑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ASCII 코드가 아니라서. 그래서 세타1, 세타2는 많은 경우에 Q1, Q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Q1은 30도, Q2는 40도 대입하고 이 변환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이 자리에서 세타1만큼 회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을 우리가 오브젝트를 L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H는 무엇이면 되냐? 로테이션 Z축으로 세타1만큼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박스는 쉽게 그려질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로테이션 Z는 그냥 불러올 수 없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면 리턴 값이 L1 H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변환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변환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차일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얘는 L1이고 얘는 L2 오브젝트입니다. L2.h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L1.h가 하나가 들어가겠고요. L1.h 세타1만큼 회전한 거 바로 요거 똑같이 여기에 써주셔도 좋고 아니면 L1.h라고 써줘도 좋겠습니다. 곱하기 이제 요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죠. 얼마만큼? L1만큼 합니다. 근데 좌표계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 X축을 따라서 이동하죠. 변환되어 있는 좌표계 위에 X축을 따라서 L1만큼 가야 되니까 트랜스 X축만 이동하고 L1, Y는 이동이 없죠. Z도 이동이 없죠. Y쪽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대로 좌표계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L1H 곱하기 트랜슬레이션 L100이 들어갔습니다. 200이 들어가는데 이유는 박스의 크기를 제가 요 길이를 2라고 정의를 했어요. 요 길이는 아직 뭔지 모르겠네. 이따가 뒤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해서 이게 새로운 X축이 됐고 이게 새로운 Y축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의 좌표계 위에서 세타2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로테이션 Z축 방향으로 세타2가 들어간 겁니다. Z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회전해야 되죠. 그래서 Z축으로 회전하면 얘가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은요, 이 두 부분은 L2 입장에서의 자기 자신의 변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L1, 아버지가 변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변환 곱하기 자기 자신의 변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 써놨어요. L1H는 세타1만큼 회전한 거고, 여기 똑같고요. L2.H는 아버지가 세타1만큼 회전했으니까 요 녀석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 좌표에서 세타1만큼 회전하고 이동한 다음에 세타2만큼 회전하고 그 세 개를 그대로 써놨고 또는 아버지의 L1.H를 가져다가 그냥 써도 결과는 똑같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서 OOP라고 하는 그 Objective Oriented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써놓으면요, L2H는 그냥 세타1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세타2도 필요하고 200만큼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써놓게 되면 아버지 거를 그냥 가져다 쓴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만큼 이동하고 세타2만큼 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은 똑같기 때문에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왼쪽이 좋을까요? 오른쪽이 좋을까요? 왼쪽의 코드보다는 오른쪽의 코드가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L1의 H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긴 좋을지 몰라도 한 달 지나서 또는 일주일만, 3일만 지나도 이게 세타원이 여기 왜 붙었지? 코드만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세타원이 왜 붙었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버지 걸 가져다 쓴다는 얘기구나고, 이 경우에는 그냥 세타1만큼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타입과 이런 타입 두 개에서 이런 스타일로 명시적으로 짜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얘는 아버지 걸 가져다 쓰겠다는 의미고, 요 한 줄만 보게 되면 얘는 그냥 세타1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로직들을 이해를 못하고서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 세타1은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은 팁이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코드 쪽을 다루면서 나중에 자기가 봐도 이해하기 편하면 남들도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뭐 학생들이 많이들 제가 피드백들을 구하고 다녀보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하게 잘 짜져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코드 관련해서 30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변에서 이제 최근에 30년 이상 프로그램 짠 사람 제 주변에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그런 스타일의 아주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표준적인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깔끔하게 짜는 게 제가 편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깔끔하게 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코드 개발하는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배워 나가면은 굉장히 좋은 단시간 내에 그 코드 스타일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것이 나중에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고요. 자, 우리는 이미 이 오브젝트의 HG, 아버지, 페어런트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기능을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38번 로봇에서도 이 오브젝트의 HG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는 스타일로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도, 40도 하고, 첫 번째 거는 뭐 똑같으니까 절대좌표계하고 첫 번째 링크, 이걸 링크라고 보통 뼈다귀가 아니라 이제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링크는 LINK, 무언가를 연결하는 거죠. 뭐 아이스 링크, 뭐 이런 링크도 있습니다만, 저 아이스하키 같은 거 할 때 이제 여기는 목동 무슨 링크입니다.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링크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과 축을 연결한다는 개념이 링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드 스타일을 좀 더 바꿔가지고요, 전에 HG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코드를 좀 바꿔보면, L1.H는 자기 자신 뭐 제자리에서 도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고요. 이때 L1.HG는 현재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단위 행렬 i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 페어런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로부터의 변환에 영향을 받지 않고 L1H만 가지고 자기 자신이 회전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변환을 했으니 이놈 두 번째 차일드의 입장에서 HG를 우리가 따로 넣어도 되겠죠. HG는 뭐냐? 바로 L1.H에서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축이고요.
이게 두 번째 아버지의 회전 변환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다음에 나는 세타만큼만 회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끊는 타이밍이 좀 다른데 로봇공학하고 여기서 세타 1만큼 회전했고요.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을 이 링크 입장에서의 아버지가 해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링크 2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세타 2만 변환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아버지가 회전한 거에다가 트랜슬레이션까지 합쳐서 HG다라고 해놓게 되면 L2 입장에서는 나는 로테이션 할 거야. 그래서 L2는 회전만 하는, 이 녀석도 자기 자신은 회전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2 입장에서는 회전만 하고 있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모든 과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처럼 HG라고 하는 형태에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기 제일 편한 건 사실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놓으면은 L1H, L2H는 로테이션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복잡한 작업들은 밑에 깔려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뭐 어떻게 짜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뭔가 이해하기 편하려면, 그리고 많은 사실 상업용 그래픽 엔진들의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로 구성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구성은 파일에서 읽어오고 나는 회전만 해주고 나는 회전만 하겠다 이런 스타일로 꾸며져 있기도 한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밑 작업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목이 좀 잠겨가지고 코도 좀 막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유도는 만들어 봤고요. 이 자유도 만들어 봤으니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38 로봇에서 각도 바꿔보시면 재밌게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동영상이 아니네. 이거는 그래서 예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푸마 타입 이런 스타일의 로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DOF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DOF는 로봇공학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디그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각도 이런 거잖아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로운 자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어떤 단계, 여기서는 각도가 아니라 자유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도입니다. 이러면 한국말로. 그래서 자유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자 할 때 얘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요. 뭘로 할까?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자유도를 하나를 갖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회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동하면서 돌면 두 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간상에 이게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이어서 지우개는 몇 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을까요? 독립적인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X축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Y축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X하고 Y는 서로 뭔가 독립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자유도냐? 하나 더 있죠. 회전도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지우개를 움직이는 것들은 X축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도 움직이고 각도도 회전을 하면서 지우개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의 자유도는 3자유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가? 이쪽 축이 하나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가 돌고요. 이쪽에 하나가 더 돕니다. 그래서 이게 참 로봇 쪽은 항상 제가 몸이 필요해서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만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제 몸의 허리가 돌죠.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바로 이 부분. 허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어깨가 이 위아래로만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어깨는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움직임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엘보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하나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고 엘보우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의 삼자유도.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로봇을 푸마 타입 로봇이라 합니다. 푸마 푸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죠. 신발 이거 생각나는데 그 푸마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배우신 것처럼 자동차도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실린더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반지름은 0.5, 높이는 1, 여기까지 높이 1, 반지름은 0.5. 그러니까 요 지름은 1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요 길이는 그냥 박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2, 0.5, 0.5, 2, 0.5, 0.5, L1, L2, L3. L1, L2, L3는 뭐냐? 여기 uwnd.h 보시면은 오늘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 잡는 부분. 여기에는 변수를 선언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L1, L2, L3가 있고 각도 Q1, Q2, Q3가 필요하고 뭔가 축을 그리기 위해서 U 액시스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는 처음에는 000에 여기 투입이 됐고요. 이제 키보드를 누를 때 키보드 처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n 캐릭터의 값이 들어왔는데 그게 1이면 숫자 패드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1, 2, 3, 4, 5, 6번을 누르면 그때마다 각도를 더하거나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키가 누르면 첫 번째 각도가 1도씩 증가하고 2를 누르면 각도가 감소하고 3, 4를 누르면 두 번째 각도가 증가 감소 5, 6을 누르면 세 번째 각도가 증가 감소 하는 형태로 문제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도를 변환하면 UWND 안에 있는 Q1, UWND 안에 정의한 Q1, Q2, Q3가 1도씩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움직여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눌러서 이 로봇이 움직이는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배우신 것들이 여기 이제 총 출동을 하는 거고요. 실린더는 그냥 제자리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처음에는 1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얘가 실린더의 높이가 1이었기 때문에 1만큼 올라가고, 여기에서 회전 변환, 여기에서 회전 변환 해서 만들어주면, 왼쪽에 보시는 얘는 다 요 부분, 제가 이 사각형의 원점들이 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예제를 보시면 이 꺾인 점을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꺾여 있죠. 근데 얘는 여기가 꺾여 있죠.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가운데가 꺾여 있고 이 가운데가 역시 점이 찍힙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점 중앙으로 이동했어요.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보기가 낫습니다. 안 나오면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보기가 좋아요.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도 이게 무조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FTP에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트 충전기를 안 갖고 와서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잠깐 받아서 돌려보겠습니다. 두 개 다 받아보죠. 자, 유로버 띄웠더니 이제 여기 요만하게 이 노트북의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아까 30도 40도 넣은 예제고요. 2로 가서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에 뭔가 누를 때마다 이게 숙제인가 보네. 아마 숙제로 내드렸나요? 그러네. 여기에 제가 대입을 안 해놨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좀 불친절한데. 이건갑다. 3DOF 여기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푸마는 이렇게 생겼고요. 해상도 너무 높아서 좀 낮춰서 보여드릴게요. 눈이 침침해서 요새 해상도가 2700이야? 왜 이렇게 높아? 그래도 뭐 별로 안 좋아졌네.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누르면 각도가 증가하고요. 찡, 착. 2번 누르면 각도가 감소합니다. 찡, 착. 네, 음성 지원 되고 있고요. 3번 누르면 각도가 찡 내려가고 4번 누르면 찡, 착 올라갑니다. 왜 내려가는지는 여러분들이 Y축 회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Y축에서는 플러스 방향이 지금 Y가 이쪽이잖아요. 오른손 법칙으로 보면 Y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얘들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3번을 누르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4번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요. 값은 증가하지만 방향이 반대라서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요. 5번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요. 꺾이는 데가 잘 안 보여서 해상도 다시 바꿔볼게요. 이 정도면 조금 이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꺾여져 있죠. 그런데 푸마 2를 돌려보시면요, 얘는 좀 크게 잘 보이는구나. 푸마 2는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1번 돌리면 회전하고요, 웨이스트, 허리가 돌아가고 있고요. 3번 누르면 찡착, 찡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떠 있는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얘가 떠 있는 장면이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죠. 그 다음에 5번, 6번 누르면 센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픽 이론을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은 무브 투 라인 투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로봇 같은 것들은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래의 자료로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를 여기에 있는 요 꼭지점들, 요 녀석을 뭔가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기능들이 우리가 트랜스폼을 잘 쓰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그래픽 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고요. 그걸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피봇을 기반으로 회전해서 피봇 탈이 됐고요. 피봇은 언제 쓰냐면 농구할 때 이렇게 센터가 가운데 들어가서 몸으로 이렇게 누비면서 밀고 들어가는 장면 보실 겁니다. 피보팅 해주는 것, 또는 3점슛 쏘기 전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딱 하고서 손 안 내밀고 딱 멈춰주고 뒤에서 누군가가 슛할 때 앞에서 피봇을 쓰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피봇들은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죠. 요새는 키 큰 포워드가 앞자리에 그 공격 라인에 서가지고 헤딩이 슝 하고 센터링 날라오면 우리 선수 보고 헤딩을 해서 키가 커서 옆에 있는 자기 편한테 떨궈주면 발이 빠른 애들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뒤에는 수비수를 이렇게 등지면서 피봇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봇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의 중심점들 같은 역할들이고요. 그래서 뭔가 버텨주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회전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변환이 없으면서 마치 고정되어 있는 점처럼 제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를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용어를 얘기하면 피봇이 현재 어디냐면 원래 좌표계에 붙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좌표계를 이쪽으로 HT만큼 이동을 해서 이 부분이 피봇 역할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이제 해보면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하면 현 상태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요 점을 토대로 해서 회전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로 피봇, 그러니까 좌표계를 이동한 다음에 요 위에서의 로테이션으로 문제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HT만큼 원래의 좌표계 위에서, 원래의 좌표계 여기 있고요, 얘 위에서 HT만큼 이동을 했고, 이동한 좌표계 위에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좌표계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좌표계가 계속 있지 않고 원래 좌표계로 내려오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 해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회전하고요. 로테이션.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원래 좌표계로 회복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요. 나중에 좌표계가 되게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위에서 다음 단계를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좌표계를 이동해서 회전한 다음에 그게 다시 내려와야 이렇게 회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그리고 반대 방향의 트랜슬레이션, 마이너스 t를 붙입니다. 이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좋겠고요. 여기에서 원래의 좌표계는 여기에 있지만 까만색으로 빨간 점에서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물체를 이 좌표계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위에서 회전을 하죠. 빨간색 위로. 좌표계가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좌표계가 붙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빨간 점 위에서 이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빨간색 위로 좌표계를 아예 옮기면은 벌텍스를 바꿔서 움직일 수 있지만 원래 좌표계가 현재 여기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트랜슬레이션 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빨간 점은 고정되어 있고 오브젝트는 마치 빨간 점 주변에서 회전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거나 헷갈리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점은 가상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벗 포인트인데 가상의 점이지만 마치 이 주변에서 회전한 것처럼, 그러나 좌표계는 실제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다음에 이걸 통으로 빨간색으로 이동했고 여기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니까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잘 그려놨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피봇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산은 대충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피봇 포인트 바꿔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트랜슬레이션만 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임의의 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의 문제 요점하고 통과하는 대각선 방향으로 통과하는 문제 조금 복잡하게 풀고 계실 겁니다. 그게 복잡한 이유는 여기서는 트랜슬레이션,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으로 표현했지만 트랜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피벗 포인트가 뭔가 회전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좌표계가 붙어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에서 이 부분에서 회전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고 축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축이 이동한 다음에 또 회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뭔가 피벗 변환, 트랜슬레이션과 회전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거는 역행렬을 써서 HP 역행렬로 표현합니다. 역행렬에 대한 것들은 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 3주 전쯤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피보탈이 트랜슬레이션만 있을 때는 마이너스 4를 붙여도 되겠지만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H 마이너스 트랜슬레이션은요, H 트랜슬레이션의 역행렬하고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내가 X축으로 1만큼 갔다면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것이 바로 역행렬하고 결과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트랜슬레이션이 변환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피벗 이렇게 꽂아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쿼터니언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쿼터니언이 바로 조금 많이 제일 복잡하고요. 쿼터니언은 사실 학부 과정에서는 아예 배우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교도 배우는 학교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쿼터니언은 그래픽에서는 거의 되게 복잡한 이론을 갖지만 이론도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이 쿼터니언을
이론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거기 뭐 설명은 제가 드릴 텐데요. 되게 짧게 1시간 동안은 설명을 드릴 텐데 쿼터니언의 마지막 변환 수식만 가져다 쓰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축을 꽂아서 거기서 회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쿼터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픽에서는 거의 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픽 관련해서는 쿼터니언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쿼터니언은 다음 편에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따가 숙제에서도 얘기 드릴 텐데 이게 전에 여기에 건축과 학생들이 저희과 그래픽스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이걸 똑같이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맨 앞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요. 길이 2, 그리고 얘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비틀어 놨죠. 90도가 아니라 45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이 높이 가운데 센터는 여기 2분의 루트 2 정도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는 얘를 여기 이제 메이크 쿼드라고 쿼드 형태로 사각형 그리는 거 우리가 해봤죠. 플레인 면 그릴 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꾸미게 되면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는데 처음에는 45도 돌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몇 도씩 돌면서 얘네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도는 구조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쿼드 형태로 보시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19개 사각형이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최종적으로는 90도 돌고, 처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휘뚫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도는 과정을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씩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얘는 숙제로 제가 내드릴 텐데 41번 스컬프처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얘가 90도 단위로 총 19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각형이 드드드드 움직이는 변환 수식을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거를 실제 이런 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을 하면 안 똑같잖아요. 박스들을 실제로 박스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박스는 하나였는데 그걸 이렇게 변환, 이렇게 변환, 이렇게 변환, 이렇게 변환해서 드드드드드 움직이시는 걸 숙제로 내드리면 이러한 결과를 갖습니다. 앞서서는 사각형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드드드드드 90도 회전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하면은 40여 번부터 보니까 자꾸 깜빡여서 되게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사실관의 플리커링은 깜빡인다는 얘기예요. 이 플리커링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런 코드 안에서 뭔가 리드로우 하려고 할 때만 업데이트가 지금은 계속 호출이 되고 있는데, 이 코드는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고, 필요하신 분은 이 코드를 뜯어서 이런 스타일로 예제를 만드시면 깜빡임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깜빡임은 사실은 오픈GL 쪽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구조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깜빡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리드로우라고 하는 변수 하나, 이런 변수들을 이제 플랫, 깃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트루 폴스로만 이루어지는 변수가 있어서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번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드로우 할 수 있도록 리드로우 변수는 true라고 해놨고요. run 함수가 호출이 될 때 run 함수가 계속 타이머 때문에 호출이 되니까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깜빡임이 연산량이 많아서 깜빡임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리드로우는 true라고 해놔서 처음에는 이게 호출이 돼서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그리고 리드로우 호출하면은 이게 run 함수가 들어올 때마다 리드로우가 계속 호출이 되기 때문에 깜빡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리드로우가 호출됐을 때만 실제로 리드로우 함수로 호출하고요. 리드로우라는 플렉을 다시 폴스로 바꿔놓기 때문에 여기 다시 들어오면 이제 리드로우 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깜빡임이 대략 대거 사라지게 되겠고,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해서 얘를 보는 시야를 바꿀 때에만 리드로우를 다시 true로 해주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변환을 해야 될 때만 리드로우를 호출해서 비리드로우를 true로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머에 걸렸을 때는 한 번만 그린 다음에 다시 폴스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만히 있죠. true 타이머가 계속해서 얘를 건드려도 얘는 한 번 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있고요. 근데 뭔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얘 변환이 들어오면 비리드로우를 true로 하기 때문에 타이머가 여기에 걸려서 그림을 그리고 다시 폴스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변화할 때만 업데이트를 바꿔서 새로 그림을 그리고는 그대로 얘는 멈춰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바꾸시면은 플리커링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숙제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밌는 연습 문제들이 사실 이게 숙제라고 되어 있지만 다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숙제들을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 실린더 위아래 뚜껑 그리는 데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배우신 하이어러키컬 구조를 이용하시면 지금처럼 바퀴가 2개밖에 없는데 자동차로 바퀴 4개를 달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또 자동차보다 더 쉬워요. 이건 트랜슬레이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가운데 생길 텐데 양쪽 모퉁이를 이동을 하면 드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키보드로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만 해보라고 했었는데 자동차 소스 코드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키보드 누르니까 이렇게 부웅 하고 뜨게 만들었는데 진짜 드론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론 형태로 키보드 조작하셔갖고 이렇게 띄우시는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레프트 라이트 방향키 누르면은 얘가 스페이스바로 가속되고 자동차 코드에다 붙이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숙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가 움직여야 돼요. 이 바디가 움직이고 바퀴가 따라서 잘 움직이는, 반드시 숙제는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움직이면 날개 4개가 같이 따라다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숙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숙제에서 트랜스폼 살짝 고치면은 그냥 이 숙제 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만든 다음에 자동차 만드셔도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가 개수는 많아 보이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숙제들이고,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가 대부분 다 예제 파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변환에 대해서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숙제를 내는 거고요. 푸마도 제가 이자유도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드실 때 이 사이에 L1H, L2H, L3H, L1, L2, L3가 여기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코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는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숙제에서는 피벗 포인트 이동하셔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예제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예제가 쿼드 형태의 예제는 있는데 그걸 박스 4개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바의 크기는 0.05, 0.05, 2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4개가 있는 걸 가지고 총 19개를 회전을 하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변환을 하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왼쪽 거를 보면요, 뭔가 변환을 하면서 보면요 이상해요, 그죠? 오른쪽 거하고 달라요. 이게 잘못한 겁니다. 저도 실수해가지고 어째 그림이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잘못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좌표가 일단 옆으로 밀렸네. 그리고 뒤로 가면서 점점 좀 밑으로 꺼져요. 뭔가 변환을 잘못한 거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틀렸죠. 그래서 저도 만들어 놓고서 동영상 찍다 보니까 이거 틀렸네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를 돌려보는 기능이 예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는 뒤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딘가 코드 안에 그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잘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드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번부터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